재수없게 어디서 쓰레기 냄새를 풍겨? 당장 나가! 강남 한복판 고급 한정식집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소금 종지를 집어들더니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를 향해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아버지의 이마를 타고 눈두덩이를 지나 새로 다려입고 오신 양복 위로 후두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비명 한마디 없이 고요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소금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시댁 가족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게 돌아올지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오늘 행운이 머물다 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어야 했습니다.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상견례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버지 양복을 손수 다려드리고 넥타이도 3번이나 골랐죠. 아버지는 이거면 됐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 자리만큼은 아버지가 당당하고 멋있게 앉아 계셨으면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몸으로 일하신 분이셨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어디론가 나가셨고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집에 안 계신 날이 더 많았죠. 어린 시절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친구들 아버지처럼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퇴근하고 오시면 늘 손이 거칠고 등이 구부정하셨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좋았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늘 넉넉했고 제가 아프다고 하면 밤새 옆에 앉아 계셨으니까요. 상견례 장소는 남자친구 어머니, 그러니까 제 예비 시어머니께서 직접 예약하신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시어머니는 저와 아버지가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의 발 아래를 힐끔 내려다봤습니다. 시선이 잠깐 멈췄다가 금세 다른 곳으로 향했죠. 아버지의 구두가 문제였을 겁니다. 워낙 오래 신은 탓에 앞코가 조금 달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가 워낙 새 걸 사면 낭비라고 하셔서 그냥 잘 닦아서 신고 오신 거였는데요. 시어머니는 인사가 끝나자마자 시아버지와 아들 쪽에만 말을 건넸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도 술잔을 채울 때도 우리 아버지 쪽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죠. 마치 아버지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맞추려 했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평소에도 워낙 말이 없으신 분이지만 그날은 유독 말씀이 없으셨어요. 수저를 드시다가도 손을 자꾸 테이블 아래로 내리셨습니다. 그 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죠. 아버지의 손은 정말 거칩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손등엔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어요. 겨울엔 트고 갈라져서 피가 맺히기도 하는 그 손. 평생 그 손으로 저를 키우셨는데 아버지는 그날 그 손을 자꾸만 숨기려 하셨습니다. 테이블보 아래로 꼭 쥐고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술잔을 들 때도 최대한 소매로 가리려 하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 손이 얼마나 귀한 손인지 모르시는 건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자친구 오빠분이 아버지께 술을 따르며 한 잔 받으시죠라고 권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손으로 잔을 내미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아버지 손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 밖에서 쓰레기 치우던 손으로 우리 귀한 아들 술잔을 받으시겠다고요? 냄새 배어서 밥을 못 먹겠네. 순간 테이블 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굳은 얼굴로 시선을 피했고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했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분이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요. 아버지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딱 한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내 아무 말도 없이 술잔을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꼭 쥐며 일단 참아보려 했죠. 혹시 실수로 나온 말일 수도 있다고, 분위기가 어색해서 나온 말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이 한 차례 더 나오고 잠시 정적이 흐르던 그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뻗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소금 종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음식간을 보시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시선은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됐죠. 투둑투둑. 굵은 소금 알갱이들이 아버지의 양복 어깨 위로, 무릎 위로,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쓰레기 냄새를 풍겨요. 당장 나가요. 저는 그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금이 떨어지는 것만 보였어요. 아버지의 어깨 위로 새로 다려서 입고 오신 짙은 남색 양복 위로 하얗게 떨어지는 소금 알들이요.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잠깐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소금 몇 알을 손으로 쓸어 담으셨죠. 그리고 조용히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괜히 왔다. 그 말이요. 그 말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괜히 왔다니요. 딸의 상견례에 아버지가 괜히 오다니요. 평생 딸 하나 잘 키우겠다고 새벽마다 어둠 속을 걸어 나가셨던 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왜 미안하다고 하셔야 하는 건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목소리는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어머니, 그 소금 당신들 앞날에나 뿌리세요. 이 결혼 때려치웁니다. 남자친구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으로 가서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죠.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한번 제 손을 꼭 쥐셨다가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걸음에 맞춰 그냥 걸었죠. 그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방 불이 꺼질 때까지 거실에 앉아 계셨고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날 밤 많이 힘드셨다는 걸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그 자신만만하던 시어머니의 집 대문 앞에 빨간 딱지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 빨간 딱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건지, 분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우는 건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베개가 흠뻑 젖을 때쯤에야 겨우 눈을 감았는데 그래도 잠은 오지 않았죠. 거실 쪽에서 가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마시러 나오시는 소리,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
그리고 다시 고요해지는 소리. 아버지는 아마 그날 밤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겁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결혼을 때려치우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까지도 마음 한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귄 지 3년이 넘었고 그 사람 자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눈치를 보며 어머니라고 작게 불렀고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해서는 정말 미안하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 아버지가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요. 명절에 생신에 집들이에 크고 작은 자리마다 아버지는 또 그렇게 구석으로 밀려나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그걸 두 눈 뜨고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새벽이 됐을 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건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아니, 사실은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던 거겠지만요. 저희 아버지는 새벽마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낡은 점퍼를 걸치고 나가셨죠. 손에는 항상 빗자루나 집게 같은 게 들려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아버지를 보면 고개를 꾸벅 숙였고 가끔은 회장님, 오늘도 직접 나오셨네요 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그냥 아버지가 부지런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동네 청소를 도우러 나가시는 거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사업을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었는데 그땐 저도 몰랐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제가 제대로 알게 된 건 제가 2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나러 약속 장소에 갔다가 아버지가 커다란 빌딩 앞에서 직접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계신 걸 봤어요. 저는 달려가서 아빠 뭐 하세요? 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빗자루를 세우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내 건물이 깨끗해야지. 그 말이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농담이 아니셨어요. 그 빌딩이 진짜 아버지 소유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건물뿐만이 아니었죠. 강남 일대에 빌딩이 3채, 그리고 인근 주거용 건물 몇 동이 더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시어머니 가족이 새 들어 살고 있는 고급 펜트하우스가 포함된 건물이기도 했죠. 물론 저는 그때까지도 그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비싼 차를 타지 않으셨어요. 수입차를 권해드리면 기름값이 아깝다고 하셨고 좋은 옷을 사드리면 어디 입고 나가냐고 하셨죠. 당신이 소유한 건물 앞을 지나면서도 늘 빗자루를 들고 직접 쓸고 닦으셨습니다. 관리 직원을 따로 두고 있었지만 내 건물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아버지의 지론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다. 돈이 있어도 손발이 게을러지면 사람이 썩는다. 그 말씀대로 아버지는 한 번도 몸을 놀리신 적이 없었어요. 덕분에 70이 가까운 나이에도 허리가 곧으시고 밥도 잘 드시고 잔병치레 한 번 없으셨죠. 저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바로 그 아버지를 향해 소금을 뿌렸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기 시작한 건 식사 중에 아버지 직업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사돈어른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고 여쭤봤고 아버지는 짧게 건물 관리 쪽 일을 합니다 라고 하셨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는 게 보였습니다. 건물 관리 그 말을 청소부로 받아들이신 거겠죠.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시아버지는 중소무역회사를 운영하셨는데 한때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고 그 뒤로는 사실상 아들의 대기업 연봉에 기대어 사는 형편이었죠. 아들도 그걸 알고 있었고 매달 상당한 돈을 집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강남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잡은 것도 있고 옷이 유명 브랜드였던 것도 사실은 전부 아들 월급에서 나온 거였어요. 살고 계신 펜트하우스 임대료도 마찬가지였죠. 보증금의 월세까지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펜트하우스가 위치한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설마 상견례 자리에서 소금을 뿌린 그 청소부 영감이 자신들이 새 들어 사는 바로 그 건물의 주인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셨겠죠. 아버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저녁도 조금밖에 안 드셨고 일찍 방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아버지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노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여느 날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치고 빗자루를 챙겨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셨죠. 저는 그 소리에 잠이 깨서 창문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그냥 아버지만의 걸음걸이로 새벽 어둠 속을 걸어 나가시는 모습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시어머니의 집 대문 앞에는 한 통의 서류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 안에는 선명한 붉은 글씨가 찍힌 공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죠. 부동산 계약 즉시 해지 및 명도 소송 예고장. 사유는 딱 2가지였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 그리고 임차인에 의한 임대인 가족의 심각한 명예훼손. 서류가 도착한 건 아침 8시였습니다. 등기 우편이었고 수신인은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가 직접 현관문을 열고 우체부한테 서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지서나 안내문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뜯었다고요. 그런데 봉투 안에서 나온 건 고지서가 아니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글씨로 찍힌 공문서 한 장. 부동산 계약 즉시 해지 및 명도 소송 예고장. 시어머니는 그 첫 줄을 읽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2번째 줄을 읽을 때쯤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사유란에 적힌 임대인 가족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이 저한테까지 전해진 건 오전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셔. 나 지금 정신이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사람이 쓰러졌다는데 아무 감정이 없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어젯밤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소금을 손으로 쓸어 담으시던 그 모습을요.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죠.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뒤에서 빗자루 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지금 어디예요? 건물 앞.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그냥 여쭤봤죠. 아빠가 명도 예고장 보내신 거예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짧게 대답하셨어요. 관리 변호사한테 맡겼다. 더 이상 설명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말이 많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누구를 욕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당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일을 하셨을 뿐이었죠. 저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게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살짝 부딪혔지만 큰 이상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퇴원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관리실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또 한 번 굳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거기 있었거든요.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직원 2명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고 아버지는 그 서류에 천천히 도장을 찍고 계셨죠. 어제 그 식당에서 소금을 뿌렸던 그 청소부 영감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는지 문틈을 잡고 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사돈. 아니 회장님. 어제는 제가 눈이 삐었나 봐요. 장난인 거 아시죠? 저도 그냥 분위기가 어색해서 한 말이지 진짜로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요. 저희가 이 건물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요. 회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장을 다 찍고 나서 서류를 직원에게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죠. 장난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셨죠.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을 겁니다.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게 장난입니까? 내 앞에서 소금을 뿌린 게 장난이고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나는 내 집 청소는 직접 해도 인격이 쓰레기인 사람들은 내 건물에 안 들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실을 말씀하시듯 차분하게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씀하셨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관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저였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에 이끌리듯 외투를 걸치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관리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잠깐 멈췄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죠.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뭔가를 기대하는 눈빛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구원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아버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한테 어제 하신 거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가 그건 그냥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절대 못 잊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오늘 이후로는 절대 못 잊으실 것 같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 해지기 전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보증금에서 소금 청소비는 뺄게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손이 덜덜 떨리던 것과는 달랐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죠. 아버지 옆에 서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라며 목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변호사 연락처는 서류에 있습니다. 궁금한 건 거기다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직원들과 함께 관리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나왔죠.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아버지가 멈춰서서 건물을 한번 올려다보셨어요.
그 옆에서 저도 같이 올려다봤습니다. 평범한 듯 듬직한 건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것이었고 아버지의 거친 손이 닦아온 것이었죠. 아빠, 응, 고마워요. 아버지가 짧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외투 주머니에서 빗자루 장갑을 꺼내 끼시더니 건물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여전히요. 여전히 직접 청소를 하러 가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가족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관리실을 나간 뒤 건물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부터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자친구한테, 그 다음엔 시아버지한테, 그리고 급기야 저한테까지요. 저한테 온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어? 어머니도 잘못했다는 거 알고 계셔. 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과 진심으로 미안한 것은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건 건 아버지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집에서 나가야 할 상황이 무서워서라는 거요. 시아버지가 직접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돈, 집사람이 워낙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니 이번 한 번만 봐주시오. 우리가 어떻게든 보상을 하겠소. 아버지는 그 말에 짧게 대답하셨다고 했어요.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기한 안에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셨습니다. 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사과 한마디를 받아내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의 원칙대로 하시는 거였죠. 인격이 쓰레기인 사람들은 내 건물에 안 들인다고 하셨던 그 말 그대로요. 시어머니 가족은 결국 기한 안에 짐을 쌌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나오는 날 이삿짐 트럭이 2대 왔다고 했어요. 이웃 주민들이 그 모습을 봤고 입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오래 살던 동네에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간다는 것, 그것도 명도 예고장을 받고 나가는 거라는 것이 알려지자 시어머니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강남 부자 행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겠죠. 알고 보니 전세도 아니고 월세였더라. 아들 월급으로 겨우 유지하던 생활이었더라. 진짜 부자는 따로 있었더라 하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들, 들킬까봐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전부 드러나 버린 겁니다. 정작 감추어야 했던 건 낡은 구두가 아니라 허세로 가득 찬 자신들의 민낯이었는데 말이죠. 남자친구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부모가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에게 소금을 뿌렸다는 이야기, 알고 보니 그 사돈이 자기 부모가 새 들어 살던 건물 주인이었다는 이야기가 퍼졌죠. 대기업이라는 곳이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 도는 소문은 빠르다는 걸 남자친구도 그때 알았을 겁니다. 남자친구는 어느 날 저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좋아해. 그리고 어머니가 한 일은 정말 잘못됐다는 거 알아.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측은하기도 했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좋아한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요. 어머니가 한 일을 잘못됐다고 알면서도 그걸 막지 못했고
사과 한마디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 곁에서 저는 아버지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나지 않았어요. 가슴이 먹먹하긴 했지만 무너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무거운 걸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리모컨을 내려놓으셨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질문이 아니라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손을 슬며시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겨울이면 갈라져서 피가 맺히던 그 손이요. 아빠, 응, 이 손이요. 저는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꼭 쥐셨다가 천천히 놓으셨죠. 그리고 다시 뉴스를 보셨어요. 하지만 귀 뒤가 살짝 빨개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쑥스러워 하시는 건 귀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이 참 따뜻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맛있는 걸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 옆에 앉아서 아버지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랑스럽다고 큰 소리로 말한 적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새벽마다 나가시는 것도, 손이 거친 것도, 낡은 구두를 신고 다니시는 것도요. 그런데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그 손에 소금을 뿌리는 걸 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아버지의 그 손이, 그 새벽이, 그 빗자루가 전부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요. 말 한마디 없이, 내색 한 번 없이 그냥 묵묵히 살아오신 그 시간들이 얼마나 묵직하고 단단한 것인지를요. 돈이 많은 것과 삶이 단단한 것은 다릅니다. 시어머니 가족은 돈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는 척을 했죠. 고급 식당을 잡고 명품 옷을 입고 좋은 동네 펜트하우스에 살면서요. 하지만 그 안에 진짜 무엇이 있었는지는 상견례 자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낡은 구두를 신고 거친 손을 숨기며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그 어떤 펜트하우스보다 높고 그 어떤 명품 옷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잊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는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마지막으로 남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게 될 그 장면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가 조금 넘어 있었죠. 그리고 어김없이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문 열리는 소리, 조심스러운 발소리, 현관에서 신발 끄는 소리, 그리고 조용히 닫히는 문 소리.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아버지가 골목을 걸어나가고 계셨어요. 낡은 점퍼의 손에는 빗자루. 어제도 그제도 10년 전에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이 다 뒤집혔다가 제자리를 찾은 것도 모르는 듯 그냥 걸어가고 계셨죠.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도 조금 났고요. 웃으면서 눈물이 나는 게 그게 꼭 이 순간에 맞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셨어도 새벽에 일어나 빗자루를 드셨습니다. 소금을 뒤집어 쓰셨어도 다음날 가운을 입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셨죠. 누군가를 혼내러 가신 것도 아니었고 복수를 다짐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셨고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저는 그날 아침 외투를 걸치고 아버지를 따라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빗자루로 건물 앞 인도를 쓸고 계셨어요. 낙엽이 몇 장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걸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쓸어 모으고 계셨습니다. 제 발소리를 들으셨는지 고개를 돌리셨어요. 왜 나왔어? 추운데. 같이 있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다시 빗자루를 드셨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아버지가 쓸어 모은 낙엽을 쓰레받기로 받았어요. 말이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버지와 저 사이는 늘 그랬거든요. 말보다 함께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전하는 사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 잘했다. 저는 쓰레받기를 들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나 때문에 결혼 포기하는 거 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빠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런 집에서 아빠 계속 그런 꼴 보게 하기 싫었어요. 아버지가 빗자루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먼 데를 바라보셨어요. 괜찮다. 아빠는 뭘 봐도 괜찮아. 내가 괜찮으면 됐어.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쓰레받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는 건 왠지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 응, 오래오래 건강하게 있어야 해요. 알죠? 아버지가 짧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려면 몸을 움직여야지. 그러고는 다시 빗자루를 드셨어요. 저는 그 옆에서 쓰레받기를 들고 아버지 걸음에 맞춰 같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저는 건물 앞에서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올라오는 햇빛이 아버지의 옆얼굴을 비췄는데 저는 그 순간 아버지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사람도 아니고 낡은 점퍼를 입고 빗자루를 든 노인이었지만 그 어떤 자리에서 어떤 옷을 입은 사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평생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 가지는 얼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가족은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를 나간 뒤 한동안 연락이 뜸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들,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직장에서 한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부모의 일이 소문으로 퍼진 데다 집안 사정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안쓰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사 후에 한번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를 받으시고 한번 읽으신 뒤 서랍에 넣으셨다고 했어요. 답장은 안 하셨죠.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굳이 마지막 말을 하려 하지 않으세요. 이미 할 말은 다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 이후로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며 지냈습니다. 결혼이 깨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3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혼을 했다면 아마 저는 평생 아버지 앞에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았을 테니까요. 나를 낳아 키운 사람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없는 결혼이라면 그게 무슨 결혼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낡은 구두를 신고 상견례에 오셨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양복은 딱 한 벌이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값진 사람은 아버지셨습니다. 가장 오래 기억될 사람도요. 돈이 사람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가진 게 많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구두가 낡았다고, 손이 거칠다고, 말이 없다고 그 사람의 무게를 함부로 재는 건 결국 자신의 무게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걸 시어머니는 그날 아침 빨간 딱지 앞에서 비로소 알게 됐을 겁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돈도, 집도, 직업도 그 어떤 것도 사람보다 먼저일 수는 없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우리 아버지는 평생 그걸 말로 하지 않으셨지만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빗자루를 들고 자기 건물 앞을 직접 쓸면서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서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해도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사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새벽마다 일어나십니다. 낡은 점퍼를 걸치고 빗자루를 챙겨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시죠. 저는 가끔 그 소리에 잠이 깨서 이불 속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이상하게 든든해져요. 아, 오늘도 아버지가 나가셨구나. 오늘도 세상이 제자리에 있구나 하고요. 아버지의 빗자루 소리가 저한테는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한 소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머물다 갔다면 앞으로도 조용히 곁에 머물며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마음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